12억 보험금.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논밭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온 김순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001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거액의 보험금. 그 돈 하나 때문에 5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등을 돌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보험금 관리를 자처하기 시작했고, 늘 다정했던 며느리가 달콤한 말로 할머니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 시선 속에 탐욕이 번들거린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간 산속 작은 절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12억을 둘러싼 가족의 거짓말이 모두 벗겨졌거든요. 그날 절 마당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순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검은 상복을 차곡차곡 접어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니 집안이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나 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크고 조용했어요.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고추며 가지며 온갖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만 정작 할머니는 농사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영감이 이걸 좋아하지 하며 정성스럽게 기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계시나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미정까지 함께 왔나 봅니다. 할머니는 부산스럽게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는 널어져 있고 방바닥엔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들어와라. 할머니는 허둥지둥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서울에서 멀리 찾아온 터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된장으로 담근 진한 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희 점심 먹고 왔어요. 미정이 싹싹하게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는 왠지 어색함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손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입술연지도 새빨갛게 발라서 왠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해야지. 멀리서 왔는데. 할머니가 찻잔을 꺼내려 하자 도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저희가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석에 앉았어요. 도연과 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니? 혹시 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지? 할머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반대예요. 도연은 잠깐 미정과 눈을 마주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 말이에요.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역시 이 이야기였구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12억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관리하기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12억이라는 게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고.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금융 사기도 많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있대요.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미정이 말을 이어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미정이 걱정할 때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왔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생활비만 받아서 쓰시면 돼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12억이라는 돈은 할머니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고작 몇백만 원인데 갑자기 이런 거액이 생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처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설명할 때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너희들도 생활이 바쁠 텐데,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어머니, 저 부동산 일하잖아요. 이런 쪽으론 좀 아는 편이에요. 좋은 투자처도 있고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잘 굴려드릴게요. 미정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왠지 불안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투자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은행 적금 외에는 다른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 어머니, 요즘은 안전한 투자 상품이 많아요. 은행보다 이자도 훨씬 좋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도연이 설명하는 말이 복잡해서 할머니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과 며느리가 이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거든요. 은행에 그냥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도연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돈인데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미정이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다정한 말인데 왜인지 할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누가 와서 이상한 말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어르신들 노리고 온갖 수법을 다 쓴다더라고요. 도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사기꾼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어요. 그때 미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절 달력이에요.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거라도 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예쁘게 장식된 달력이었습니다. 매월마다 다른 절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절, 여름에는 울창한 숲속의 절,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절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고맙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니?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달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찜찜했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와 뭔가 달랐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라. 길 조심해서 가고. 할머니는 대문까지 나가서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무렵 혼자 남은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과 북어포가 올려져 있었어요.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말이 맞는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쟁에서 가져온 낡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시계만이 남편과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태엽을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누가 전화할지 궁금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대개 급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인가 싶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한참을 기다리던 할머니에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남편분의 뜻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분의 진짜 뜻을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누구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기꾼일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낯선 번호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분의 뜻을 아십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평소처럼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풀을 메고 물을 주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어젯밤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웃집 영순이가 밭둑 너머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였어요. 응, 영순아. 일찍 나왔네. 요즘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니는 어때요? 아들, 며느리 어제 왔다며? 시골 마을의 소문은 빨랐습니다. 어제 도연이네 차가 마을에 들어오는 걸 누군가 봤나 봐요. 응, 잠깐 들렀다 갔어. 무슨 일로 왔대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됐거든요. 그냥 안부 묻고 갔어. 아,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요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영순이는 예민한 편이라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어젯밤 전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순아, 혹시 이상한 전화 받은 적 있어? 이상한 전화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끊는 그런 전화 말이야. 영순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보이스피싱이 뭔데? 전화로 사기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리고요. 할머니, 절대 그런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영순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사기꾼이었을까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기꾼이라면 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사람은 남편의 뜻이라는 말만 하고 끊었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잤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 안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 전화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했을까요? 그런 전화 안 왔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전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을 정자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최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다니까. 어떤 사기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로 속여서 돈을 빼가는 거래.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노린다고 해.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속이는데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쓴대. 자식 흉내를 내기도 하고, 경찰이나 검찰 흉내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남편 흉내까지 낸다는 얘기도 있어. 죽은 남편 흉내라는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전화가 혹시 그런 것이었을까요?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옆에 앉은 영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그 전화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전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정 옆에는 남편이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전화를 할 리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쳐다봤어요. 어젯밤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받지 않는 게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끝없이 울리는 전화벨에 할머니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전화를 안 받으셨군요. 또 어젯밤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구신지 밝히지 않으면 전화 끊겠어요. 저는 고인이 된 남편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인연이요? 그분이 마지막에 부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사기일까요? 무슨 부탁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요? 해강산 중턱에 있는 소림사라는 절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해강산 소림사라니 할머니도 아는 절이었어요.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곳에 남편분이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정말 남편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의 함정일까요? 생각해 보겠어요. 부디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혼자 왔을까요? 미정아, 도연이는? 회사 야근이에요. 저 혼자 왔어요. 미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이상한 전화 받지 않으셨어요? 또 이상한 전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 그냥.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요. 특히 돈 많이 가진 어르신들을 노린다던데. 미정의 말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가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에도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 아버지가 뭔가 남겨놨다거나 유언이 따로 있다거나 하는 얘기요. 그런 건 다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하는 말이 방금 전 전화 내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미정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미정은 급히 부인했지만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정이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선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정리 좀 하세요. 너무 많이 어수선해요. 미정은 갑자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낡은 사진들은 치워버리는 게 나아요. 보기만 해도 우울해져요. 그건 내가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해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니 미정은 정말로 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 다정했던 미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는데 마치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간직해온 소중한 사진이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함부로 다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미정이 급히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것 같았거든요. 실수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정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오늘 밤 미정의 모든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내일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갑자기 미정이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혹시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해강산 소림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걱정되어서요. 미정은 부인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미정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깨진 사진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전화,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내일 절에서 만나자는 제안까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소림사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면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혹시 어디 나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즘 혼자 다니시기 위험해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왜 이렇게 할머니의 외출을 신경 쓰는 걸까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걱정되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요즘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김치를 파는 순떡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 내외가 어제 여기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돈을 어디 숨겨뒀는지 혹시 아냐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장에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큰돈이 생겼는데 혹시 어디 숨겨두고 계시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너무 창피했어요. 할머니, 정말 큰 돈이 생겼어요? 옆에서 야채를 파는 영자도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보험금이 좀 나온 거야. 아, 보험금이구나. 그런데 왜 아들 내외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돈 어디다 넣어뒀어요? 요즘 도둑도 많은데 조심해야 해요. 집에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그런 큰 돈을 두면 위험하지 않아요?
은행에 맡기는 게 나을 텐데. 아들 내외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 같은데요.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아들과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육점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아들 내외가 와서 할머니 보따리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따리? 할머니가 늘 들고 다니는 그 낡은 보따리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냐고 묻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호미와 낫,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만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정육점 사장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왜 내 보따리를 봐야 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까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낡은 호미, 가위, 그리고 물병이 들어 있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농사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어머, 별거 없네요. 사람들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럼 돈은 정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자꾸 묻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돈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 그냥요. 요즘 강도도 많다던데 조심하시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호기심에서 묻는 것뿐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의 젊은 남자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왜인지 할머니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혹시 집에 큰돈 보관하고 계세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아, 그냥.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요. 조심하시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뭔가를 노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 일은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온 마을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일시가 되자 할머니는 소림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할머니가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디요? 제가 같이 갈게요. 도연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갈 수 있어. 걱정 마. 어머니, 요즘 위험해요.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도연은 계속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영순이 집에 잠깐 갔다 올 거야.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걸어서 갈 거야. 운동도 할 겸. 할머니는 영순이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순이 집에 도착해서 잠깐 들렀다가 도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버스를 타고 해강산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어요. 소림사에 도착한 할머니는 절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면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몸이 견디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해강산 입구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빨리. 의식이 있나요? 할머니는 어렴풋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반의식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혈압과 맥박을 재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가족분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지나가던 사람 중 하나가 할머니의 핸드폰을 찾아서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소림사, 가야 해. 남편이. 응급구조사는 할머니가 창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이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도연과 미정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병상에 누운 할머니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해강산에 가셨어요? 영순이 집에 간다고 하셨잖아요. 미정의 질문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왜 혼자 멀리까지 가려고 하셨어요? 도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소림사에는 왜 가시려고 했어요? 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질문에 놀랐어요. 어떻게 소림사에 가려던 걸 알았을까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어머니, 혹시 누가 그곳에 가라고 했나요? 도연의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들킨 기분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높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며칠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었거든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셨잖아요. 집이 편해. 병원은 싫어.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2인실 병실이었는데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과 미정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험금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오늘 일만 봐도 그렇고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쓰러진 게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해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어디 숨겨뒀냐고 물어보고 다니지 않았니?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 같았어요. 그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걱정? 내가 돈을 가져갈까봐 걱정이지? 할머니의 말에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 나왔어요. 12억이 그렇게 탐나니? 그 돈 때문에 늙은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내 뒤를 따라다니고 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묻고 다니는 거야?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추궁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엔 내가 그 돈 가지고 뭘 잘못할 것 같으니?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사기꾼? 진짜 사기꾼은 누구인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말에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병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늙었다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니?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싶다고. 할머니의 눈물을 보자 도연과 미정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2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병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남편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비춰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애야,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물론 환청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을 위한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께 오늘 소림사에 오지 못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뜻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해강 스님.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남편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회색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강 스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편지 받으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병원에서는 어렵습니다. 내일 절에서 뵙겠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진짜 스님인지 아니면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반드시 소림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스님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스님이 사라졌는데 또 다른 스님이 온 건가요? 아니면 같은 스님이 다시 돌아온 건가요? 할머니, 주무시고 계셨나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아까 그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스님, 다시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해강 스님은 병실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남편을 아셨나요?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씨,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이름과 전쟁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세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셨어요? 저도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출가를 했지만 전우들과의 인연은 잊을 수 없었어요. 스님은 할머니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항상 동료들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도 나눠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워졌거든요. 그분이 언제 스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한 달 전쯤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해강 스님을 찾아갔다니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셨나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잠깐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떤 부탁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부인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요? 하지만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가족들과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스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철수 형이 그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미리 그런 걱정을 했다니요. 우리 남편이 뭘 걱정하셨나요? 보험금 때문에 가족들이 다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지금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들어왔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왜 온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어머니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도연이 말하다가 스님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미정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강이라는 스님입니다. 고인이 된 남편분과 인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스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도연과 미정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누가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었어. 아버지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도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스님이 말하려는 순간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스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서. 어떤 중요한 일인데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보험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스님, 이상하네요. 아버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은 그때 병원에 계셨거든요. 도연이 스님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이 났어요. 한 달 전쯤 남편이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때 나가서 늦게 온 적이 있어. 어머니, 그때는 병원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미정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그날 어딘가 다른 곳에 갔었다는 걸요. 스님,
우리 남편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물었지만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분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니까요. 사기꾼이요?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 이름을 대면서 유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 유산이 많은 집안을 노린다고 해요. 미정의 말에 할머니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스님이 사기꾼일까요? 어머니, 이분이 아버지와 전우라는 증거가 있나요? 도연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차고 있던 시계와 똑같은 시계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철수 형이 전쟁터에서 가져온 시계입니다. 똑같은 걸 2개 샀어서 하나는 저에게 주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비교해 봤어요.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미정이 여전히 의심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스님을 믿게 됐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보험금 12억 원은 부인의 노후 생활비와 손주들의 학비로만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가족끼리 돕는 것과 탐욕은 다릅니다. 스님의 말에 도연이 발끈했어요. 무슨 탐욕이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스님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미정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스님의 말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었거든요. 스님,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스님은 다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고 절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도연이 강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스님은 봉투를 움켜쥔 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소림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진짜 뜻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스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님,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곳에 가시려고 해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남긴 말을 꼭 듣고 싶어. 어머니, 이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니까요. 사기꾼이라면 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니? 할머니의 반박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스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스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 와야 해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부인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가족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도연이 따졌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스님이 병실을 나간 후 도연과 미정은 할머니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무슨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 요즘 저를 이용한 사기가 많다니까요. 스님 복장만 입으면 사람들이 쉽게 믿거든요. 미정의 말에도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겠어.
우리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다고. 어머니, 그럼 저희도 같이 가겠어요. 안 돼. 혼자 가라고 했잖아. 결국 도연과 미정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의사는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소림사에 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버스를 타고 해강산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스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소림사에 도착한 할머니는 절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정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절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해강 스님이 법당에서 나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낮에 보니 스님은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스님은 할머니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나무 탁자와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방석에 앉자 스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스님, 정말 우리 남편을 아셨나요? 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스님은 탁자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철수 형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한 명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스님 같았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네요. 전쟁이 끝난 후 저는 출가를 했고 철수 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씩만 연락하며 지냈어요. 스님의 설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많이 아픈 것 같았는데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부탁이었나요? 스님은 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봉투였는데 겉면에 순애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언제 주라고 하셨나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의 친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이번에 나오는 보험금 12억 원은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준비한 것이다.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내 생활비와 손주들 학비로만 써라. 도연이와 미정이가 이 돈을 달라고 할 텐데 절대 주지 마라. 그들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 차례다. 해강이가 이 편지를 전해줄 것이다. 그를 믿어라. 항상 사랑한다. 철수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우리 남편다운 말이에요. 철수 형은 항상 부인을 걱정하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부인을 힘들게 할까 봐요.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울었어요. 남편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상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스님, 혹시 이 편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스님은 다시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철수 형이 직접 녹음하신 것입니다. 스님이 녹음기를 틀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보험금 12억은 내가 쓰라고 준비한 거야. 도연이한테 주지 마라. 그 녀석은 이미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줬잖아.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해. 해강이를 믿어라. 사랑한다. 할머니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법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스님,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스님은 편지와 녹음기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연과 미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 계셨네요.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병원에서 연락받고 급히 왔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 해서요.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도연이 스님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속다니? 이게 뭔지 알아? 할머니는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뭐예요, 그게? 너희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야.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것도 가짜라는 거니? 할머니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애야, 보험금 12억은 내가 쓰라고 준비한 거야. 도연이한테 주지 마라. 녹음을 듣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조작? 이게 조작된 거라고?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도 조작할 수 있다니까요. 도연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인의 뜻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것과 탐욕은 다릅니다. 스님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남편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이 돈은 자신의 노후와 손주들의 학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미정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벽에 기대어 섰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듣고도 모르겠니? 내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니?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정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너희들 앞에서야 그런 말을 하겠니?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해강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부인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셨어요. 무슨 갈등이요? 도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스님의 말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부인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마을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묻고 다니고 내 뒤를 따라다니고 심지어 내가 돈을 숨겼다고 의심했잖아. 도연과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욕심이라고? 그게 욕심 정도로 끝나는 일이니?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냥 돈 가진 늙은이로만 봤지. 스님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화를 푸시고. 아니에요, 스님. 이건 제대로 말해줘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기억하니? 어머니,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내가 결혼할 때 예단비, 내가 사업할 때 자금, 내가 집 살 때 보증금. 다 어디서 나온 거였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었어. 우리는 쌀 한 대도 아껴가며 너한테 줬단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늙었다고 12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정이 울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친딸처럼 키웠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시골 촌노라고 생각했지? 미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왜 내 사진을 바닥에 던졌니? 왜 나를 의심스럽다는 듯이 봤니?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신 거겠죠. 우리 남편이 뭐라고 더 말씀하셨나요?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부인께서 평생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돈만 생각했어.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니? 할머니의 질문에 도연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투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나를 위한 투자였니? 그건. 도연이 말을 못 잇자 미정이 대신 말했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었어요. 부동산 투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수익이 나면 어머니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이름으로 사려고 했지?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킨 것 같았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해. 너희들이 진짜로 뭘 하려고 했는지. 저희 이름으로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수익은 저희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을 생각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그럼 나는 뭘 받는 거였지?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드릴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12억으로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나한테는 50만 원만 준다는 거였니? 도연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께서 걱정하셨던 일이군요. 스님, 우리 남편이 또 뭐라고 하셨나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부인께서 강하게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게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말까지 했다니요. 법적 조치요? 보험금은 부인의 고유 재산이니 아무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왜? 너희들이 무서우니? 할머니의 말에 둘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제 결정할 거야.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스님이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고인께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뭐예요, 저건? 고인께서 직접 표시해 두셨습니다. 오늘이 진실을 밝히는 날이라고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던 거였어요. 그때 스님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정식 유언장입니다. 스님이 봉투를 펼치자 법무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공식적인 준비까지 해뒀다니요.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 12억 원은 할머니의 단독 소유이며 노후 생활비와 손주 교육비로만 사용할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추가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현과 미정이 유언장을 확인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니? 그때 절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오셨네요.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누가 마을 사람들을 부른 걸까요? 고인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일입니다. 유언이 공개되면 마을 분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남편은 치밀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순이, 최할아버지, 그리고 시장에서 만났던 상인들까지 왔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이야? 절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왔는데. 영순이가 물어보자 스님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에 가족 간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연과 미정을 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마을에는 그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시장에서 할머니를 의심하더니 정말 돈 때문이었구나. 다른 어르신도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과 미정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미정은 평소 마을에서 점잖은 며느리로 통했는데 이제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셈이었거든요. 스님이 어르신들에게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고인께서 법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확인했어요. 정말 철수 글씨네. 법무사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고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다니 정말 생각이 깊으셨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도연과 미정은 더욱 위축됐어요. 이제 온 마을이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열었어요. 지난번 시장에서 사람들이 뒤져봤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할머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순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보따리에서 나온 건 농사도구가 아니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와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는 손주들의 교육비 계획서였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상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계획해뒀다니. 두 번째는 마을 장학금 설립 계획서였어요. 어려운 집 아이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장학금이요? 최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보험금 중 일부로 마을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계획이에요. 어르신들은 감탄했어요. 철수가 죽어서도 마을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세 번째 서류는 할머니의 노후 계획서였어요. 건강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취미 활동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취미 활동도 생각해뒀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서예, 한문학, 그리고 여행?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자신의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 서류는 도연과 미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냉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했으므로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단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손주 교육비만 지원한다. 도연이 그 서류를 보고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도 다 적혀 있네. 할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보여줬어요. 도연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지원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800만 원, 결혼 자금 2천만 원, 집 보증금 5천만 원, 사업자금 3천만 원, 총 1억 800만 원. 어르신들이 혀를 찼어요. 벌써 1억이 넘게 받았으면 충분하지. 그런데도 더 달라고 했다니. 도연과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낱낱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니?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도둑 취급하고 내 뒤를 따라다니고 심지어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까지 했잖아.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할머니 말이 맞아. 너무 심했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도연과 미정은 땅에 엎드리며 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해야 할까요? 그때 스님이 말했어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의 정은 끊을 수 없지만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조건을 걸게. 어떤 조건이요? 첫째,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 둘째, 매달 한 번씩은 안부를 확인하러 와라. 셋째, 손주들 교육비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도연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을 마을 분들이 다 봤으니까 앞으로는 체면 차리며 살아라.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가 잘 정리하셨어.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 그날 이후 정말로 마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뜻대로 마을 장학금을 설립했어요. 보험금 중 2억 원을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손주들의 교육비도 남편이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이나 특기 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약속대로 매달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정은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며 진정한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남편이 계획해둔 대로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한문학 강의도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순애야, 어디 가는 거야? 제주도 구경 가려고. 혼자? 아니야, 시니어 여행단이 있어. 할머니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해강 스님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스님은 할머니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할머니는 스님에게 남편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스님,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럼요.
전쟁터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어요. 큰 손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키도 할머니보다 훨씬 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위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너희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깊이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는 남편의 손목시계를 큰 손자에게 물려줬어요. 이걸 차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기억해라.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 유품이잖아요. 제가 가져도 돼요?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실 거야. 손자가 시계를 차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다시 살아온 것 같았어요. 세대를 잇는 상징이 된 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다 됐어요. 아이들도 반성했고 마을도 더 좋아졌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나도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당신이 계획해준 대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항상 사랑한다는 마지막 문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과 미정이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미정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진짜 평화를 느꼈어요. 돈 때문에 다퉜던 일들이 이제는 나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감사하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이런 날을 위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였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평생 농사로 닦인 거친 손을 모으며 기도했어요.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찾은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순애 할머니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의미 있어질 거예요.